이번에 리뷰하는 페이퍼는 Target Date Funds, A Regime-Based Approach라는 논문으로 TDF, 그러니까 Target Date Fund에 관련된 논문인데 이제 TDF가 왜 초반에는 조금 공격적으로 더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타겟 데이트가 다가올수록 안전 자산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근데 레진 베이스 어프로치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간단하게 그 핵심만 짚어가지고 레짐을 반영한 어프로치를 제안하는 그런 연구가 있는데 설명도 이제 TDF를 이해하는 데도 좋고 레짐을 어떻게 간단하게 반영하는지도 잘 설명되어 있어서 이 논문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2017년도에 The Journal of Retirement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논문의 내용을 일단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시작을 하자면 TDF는 일반적으로 에셋 리턴이 스테이셔너리하다고 가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히 국면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에셋 리턴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또는 리스크가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페이퍼에서 제안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투자 기간에 따라서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도 설명하고 근데 그때 에셋들이 항상 스테이셔너리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국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TDF의 자산 비중을 변경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의 얘기를 더 하기 전에 TDF 상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리고 논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DF는 제가 여기서는 삼성자산운용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설명을 읽어보면은 TDF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각광받는 은퇴 준비 상품으로 투자자의 은퇴 시점을 목표로 하여 생애 주기에 따라 적극적인 투자에서 안정적인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조정하는 자산 배분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보통 TDF 같은 경우는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때 투자하게 되는 그런 펀드이고 그리고 이 펀드는 장점이 뭐냐 하면은 투자 시점을 정하면은 예를 들어서 은퇴 시점을 정하면 예를 들어 내가 은퇴를 2050년에 한다라고 하면은 2050년에 은퇴하는 그 시점까지 자산 비중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가 딱 그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은퇴 시점에 다가올수록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을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투자 비중 바꿔가는 거를 글라이드 패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투자 비중이 조금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고 좀 조정이 되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크게 보면은 초반에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은퇴 시점에 다가올수록 안정적으로 투자한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게 여기 글라이드 패스 예시로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나 있는데 X축을 보면은 가운데 은퇴 시점이 있고 은퇴 이전 연도와 은퇴 이후 연도로 나뉘게 되고요. 그리고 그래프에서는 총 100%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투자 비중을 나누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은퇴 이전 연도를 보면은 파란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파란색은 이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또는 주식의 비중을 크게 가져가는 예를 들어 성장주, 배당 성장주 이런 것들의 비중을 크게 가져가게 되고요. 그리고 딱 은퇴 시점에는 이제 파란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하얀 부분의 비중이 이제 거의 한 70%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은퇴 이후에는 이제 성장주 같은 투자는 0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채권에 투자하는 비중이 역시 한 70% 이상을 가져가면서 아주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애 주기에 따라서 투자 비중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증가해 나가는 것을 이제 생애 주기에 맞춰서 투자하는 TDF 상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펀드 예시들이 나와 있는데 펀드 명을 보면은 이렇게 TDF 그 다음에 연도가 있고 이 연도는 은퇴 시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 잔여 기간을 기준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 건지
그런 것들이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뱅가드 TDF에 뭐 글라이드 패스 설명을 또 가지고 온 건데, 보면은 역시 은퇴를 65세에 한다고 가정했을 때 65세 이전까지는 뭐 US 스탁이나 인터내셔널 스탁에 투자한 비중이 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은퇴 이후에는 이렇게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은 확 줄고, 그 다음에 채권에 투자하는 비중이 확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래에셋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이거는 몇 개의 TDF 상품의 글라이드 패스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당연히 운용사에 따라서 TDF 상품이 얼만큼 공격적으로 초반에 투자하고 언제쯤부터 안전자산의 비중을 얼만큼 증가하는지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글라이드 패스의 형태는 거의 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훨씬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다시 논문으로 돌아와서 인트로덕션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논문 내용을 소개하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인트로덕션에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TDF의 경우에는 이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퇴 시점에 손실이 많이 발생하면은 노후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보통 손실이 적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은퇴 시점에 손실이 적게 발생하려면은 결국은 은퇴 시점에 다가올수록 안전자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TDF의 핵심이라는 거고,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가정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정은 뭐냐 하면은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 기간이 짧을수록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가정은 뭐냐 하면은 위험자산에 투자를 해서 큰 손실이 발생했을 때 투자 기간이 짧으면은, 투자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면은 그거를 이익으로 이익으로 전환할 투자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게 투자를 하고 사실 투자 기간이 길면은 그러면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플러스로 바뀔 수가 있지만, 근데 투자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 가정을 적용해서 노후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안전자산의 투자 비중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TDF들이 하는 세 번째 가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세 번째 가정이 잘못됐다라는 건데, 세 번째 가정은 에셋들의 리스크가 스테이블하다는 가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에셋의 표준 편차가 변동성이 10%다, 연 10%다라고 가정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 기간 전체 동안 연 변동성이 10%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투자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 긴 기간 동안, 그 긴 기간이 뭐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전체 기간 동안 그 자산의 변동성이 연 10%다라는 거는 적절한 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기간에는 변동성이 더 높게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어느 기간에는 조금 더 낮게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TDF 전략은 뭐냐 하면은 투자 기간에 따라서 당연히 안전자산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가져가되, 근데 리스크는 스테이셔너리하지 않다라는 것까지 반영한 TDF 전략을 소개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안하는 TDF 전략을 뭐 다른 TDF 상품들과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국면을, 레짐을 반영한 TDF와 반영하지 않은 TDF를 비교해서 레짐을 반영했을 때 얼마나 더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섹션은 Time Volatility and Likelihood of Loss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 자산들이 시간에 따라서 또는 변동성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TDF 상품들이 대표적으로 가정한다고 했던 그 첫 두 가지 가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TDF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얼마나 큰지가 그 상품의 그 투자 전략의 리스크를 측정한다기보다는
은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은퇴 시점에 손실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실제로 로스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스가 발생할 확률, 손실이 발생할 확률을 보면은 어떤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양수라고 가정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라는 거고요. 물론 투자 기간이 긴 경우에는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로스의 크기는 절대적인 크기는 더 증가할 수는 있고요. 왜냐하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실제 투자금이 점점 증가하면서 뭐 퍼센테이지 차이가 아니라 절대적인 금액으로 보면은 크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리스크로 측정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투자 기간이 짧아질수록 리스크가 증가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했던 거를 간단하게 정규분포를 사용해서 계산하면은 수치로도 간단하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T 기간 동안 투자를 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공식 1을 보면은 일단 대괄호 안에 들어있는 걸 보면은 결국 스탠더다이즈 된 값이에요. 스탠더다이즈 된 값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일단 맨 처음에 로그 1 플러스 L을 한 거는 L은 여기서는 annualized percentage loss를 나타낸 건데 지금 기간에 따라서 로스가 어떻게 되는지 기간에 따라서 로스가 발생할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다 컨티뉴어스하게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근데 로스만 여기서 annualized 값으로 그 discrete unit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그거를 continuous하게 바꿔주기 위해서 1 플러스 L의 로그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뮤랑 시그마 경우에는 continuous하게 지금 표현이 된 거고 뮤가 기대 수익률이고 시그마가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 기간 동안 투자를 하는 거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그냥 T를 곱해주고 있고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루트 T를 곱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괄호 안에 든 거는 이제 로스 발생하는 거를 그러니까 발생한 로스를 스탠더다이즈를 시켜준 거고요. 그 다음에 N이 결국 정규분포의 CDF이기 때문에 이 CDF 안에 스탠더다이즈 된 로스를 넣으면은 이 로스가 발생할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P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괄호 안에 있는 값들을 보면은 분자는 T를 곱해주고 있고 분모는 루트 T를 곱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T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제 분모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분자가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로스만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분자에 들어가는 값은 음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T가 증가할수록 결국 대괄호 안에 있는 값은 더 작은 숫자, 그러니까 절대값이 큰 음수가 되는 거죠. 근데 T가 증가할수록 절대값이 더 큰 음수가 된다라는 거는 결국은 로스가 발생할,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줄어든다라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그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숫자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자산이 있는데 기대 수익률은 7.5%이고 표준 편차는 21%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면은 기간이 감소함에 따라서 표준 편차가 어떻게 증가하고 그 다음에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일단 가장 마지막 컬럼부터 보면은 방금 전에 나와 있던 이퀘이션 1을 가지고 계산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공식 1에서 로스 L을 그냥 0%로 두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투자 기간이 20년 남은 상황에서는 로스가 발생할 확률, 그러니까 0% 아래로 떨어질 확률이 이제 5.5%밖에 안 되는 건데 1년만 놓고 보면은 이 자산의 변동성은 21%나 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36%가 된다라는 겁니다. 표에 나와 있는 값들 두 가지 계산하는 거를 제가 여기 직접 적어 놨는데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 21%였는데 이거를 5년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으로 환산을 하고 애뉴얼라이즈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약 9.4%가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5년 투자 기간의 probability의 로스는 오른쪽에 제가 적은 것처럼 21.2%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의 투자 기간에 비해서 5년 투자할 때는 annualized standard deviation도 줄어들고 probability의 로스도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뒤에서 이제 계속 설명을 하겠지만,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지금 이런 TDF 상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변동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는 것보다는 로스가 발생할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은 은퇴 시점에 사실 로스가 발생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투자 기간에 따라서 리스크가 바뀌기 때문에 TDF는 일반적으로 이거를 활용해서 자산 비중을, 이제 투자 기간에 따라서 자산 비중을 바꿔나간다 라는 거를 이제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또 한번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방금 사용한 그 자산에 플러스 자산 한 개가 더해져서 두 개의 자산의 투자 비중을 바꾸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리스크가 없는, 그리고 수익률이 2.5%인 안전자산이 추가돼서 이제 리스키와 세이프 에셋 두 개만 있을 때 포트폴리오를 75, 25%, 50, 50%, 25, 75% 이렇게 나눴을 때 기간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75, 25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기대 수익률은 항상 6.3%가 되고요. 근데 표준 편차의 경우에는 투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기간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결국 T를 그냥 계속 곱해주고 있기 때문에 1년 기대 수익률이 6.3%인데 20년 동안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냥 6.3%의 T를 곱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냥 T를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곱한 T를 다시 나눠주게 되니까는 연 기대 수익률은 6.3%로 동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50, 50 포트폴리오, 25, 75, 55 포트폴리오 모두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기간에 따라서 표준 편차는 점차 줄어드는 것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안전자산의 투자 비중을 크게 가져가면은, 그래서 25, 75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1년이 남은 기간에도 표준 편차는 약 한 5.3%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TDF가 투자 기간이 20년이 남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세 개의 포트폴리오 모두 다 표준 편차는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75, 25 포트폴리오를 선택해도 표준 편차는 3.5%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간이 이렇게 길게 남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75, 25%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만약에 뭐 5년 남은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75, 25 포트폴리오는 표준 편차가 7%인데 7%가 조금 높다라고 생각돼서 뭐 5% 이내로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50, 50 포트폴리오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투자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50, 50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가 10%가 넘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커서 그때는 25, 75 포트폴리오로 변경해서 표준 편차가 약 5.3% 되도록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많이 남았을 때는 리스키 에셋의 투자 비중이 큰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투자 기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이 큰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게 된다.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자산 비중을 바꿔가고 점차 안전자산의 투자 비중을 증가하는 그렇게 포트폴리오로 바꾸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했던 얘기와 방금 예시를 종합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하면은, 이제 annualized expected return은 투자 기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요. 근데 세 개의 포트폴리오를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리스키 에셋의 투자 비중이 큰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더 크긴 했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를 봤을 때
어떤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든지 간에 투자 기간이 길면은 리스크가 줄어들고 투자 기간이 짧으면은 리스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투자 비중을 바꿔가면서 이제 투자 기간이 짧아질수록 포트폴리오의 투자 비중을 바꿔간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그때 적용했던 거는 결국 투자 기간이 짧아지면은 그러면은 리스크가 증가하게 되는데 그 리스크가 증가하는 거를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을 증가함으로써 증가하는 리스크의 폭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다 발견했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TDF 상품을 만들려면은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그 적정한 투자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을 하고 그 최적의 투자 비중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TDF의 리스크를 이제 손실이 발생할 확률로 생각을 하면은 단순히 표준 편차만 가지고 TDF의 최적의 투자 비중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번 공식을 봤을 때 이제 기대 수익률도 포함이 되고 표준 편차도 사용이 됐기 때문에 단순히 표준 편차만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를 같이 고려해서 최적의 투자 비중을 찾아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손실이 발생할 확률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이제 리스키 에셋의 투자 비중을 크게 가져가서 크게 시작을 했다가 이제 안전자산으로 점차 투자 비중을 증가시키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손실이 발생할 확률은 줄어들게 돼요. 왜냐하면은 점점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안전자산은 기대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는 훨씬 더 낮은 기대 수익률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제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뭐 표준 편차가 줄어든다 또는 기대 수익률이 증가한다 두 개를 따로 생각하면 안 되고 두 개를 같이 고려해서 안전자산의 투자 비중이 증가했을 때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동시에 같이 고려해서 최적의 투자 비중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번 공식을 사용하면 손실이 발생할 확률을 기준으로 정확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구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2번식을 보면은 1번식을 살짝 확장한 건데 이제 리스키 에셋뿐만 아니라 리스크 프리 에셋이 있으니까는 두 개에 나눠서 투자하는 경우에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를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투자 비중은 리스키 에셋에 투자하는 게 WR, 리스크 프리 에셋에 투자하는 게 1 플러스 WR로 표시가 되어 있고 리스키 에셋은 기대 수익률이 뮤R, 리스크 프리는 뮤S, 그 다음에 리스키 에셋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 R로 표기가 됐습니다. 그럼 기대 수익률은 그냥 뮤R과 뮤S를 사용해서 이렇게 가중평균으로 구할 수가 있고 역시 T 기간 동안 투자하기 때문에 T를 곱해줬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는 위험자산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그마 R 곱하기 WR 그리고 곱하기 W 루트 T를 한 게 분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논문에는 오타가 작은 오타가 몇 개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수식을 살짝 그 오타들을 다 고친 다음에 수식을 여기다가 적었습니다. 그 다음 2번식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면 2번식도 똑같이 여기에 n으로 나타낸 게 정규분포의 CDF이기 때문에 P probability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왼쪽에 그래프를 넣은 것처럼 로스가 발생할 확률이 5%다 라고 하면은 5%를 나타내는 G스코어가 있을 텐데 그 G스코어가 결국 대괄호 안에 들어간 값이다 라고 놓고 이제 최적의 웨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로스가 발생할 확률이 5%인 경우에 G스코어를 사용해서 그때의 리스키 에셋 웨이트 WR이 어떻게 되는지를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을 그렇게 다시 정리하면은 WR은 3번식과 같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이 발생할 확률을 정한 다음에 G스코어를 사용하면은 투자 비중까지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서도 이제 페이퍼에 작은 오타가 있는 부분들은 제가 수정해서 다시 적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3번 공식을 사용해서
손실이 발생할 확률 5%일 때의 G스코어를 사용해서 리스키 에셋의 투자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이렇게 1년 남은 상황에서는 8.5%인데 투자 기간이 증가할수록 리스키 에셋에 투자하는 최적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년이 남은 상황에서는 거의 92%를 투자하게 되는 걸로 공식을 사용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방금 예시는 당연히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투자 비중을 바꾸는 게 최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간단한 예시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투자 자산도 더 다양할 거고, 그리고 최적의 투자 비중도 5년마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짧게 투자 비중을 바꾸는 그런 게 이제 TDF 전략에서 실제로는 적용이 될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자가 또 하나 언급하고 있는 거는 방금 개념적으로는 TDF가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제 TDF의 그 세 번째 가정이고 단점 중 하나가 뭐냐 하면은 자산들의 변동성은 이제 전체 투자 기간 동안 스테이셔너리 하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이런 식으로 최적의 투자 비중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과거 수익률을 보면은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당연히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섹션에서는 리스크는 스테이셔너리 하지 않다라는 것을 몇 가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주식시장의 60%, 그 다음에 트레저리의 40% 이렇게 60, 40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에 12개월 볼레틸리티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가장 최근 annualized 12개월 볼레틸리티를 이렇게 계속 계산을 한 거죠. 그 값을 보면은 이렇게 상승하고 하락하고를 반복해서 실제로 가장 높았을 때는 뭐 18% 넘게 또 올라갔었고, 근데 낮게 내려갈 때는 3%대까지. 그러니까는 볼레틸리티, 그러니까 60, 40 투자한 포트폴리오 볼레틸리티만 봐도 이렇게 일정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일정하지 않은 게 폭이 예를 들어서 2007년부터 뭐 2009년, 10년 봤을 때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60, 40 포트폴리오 전체 기간의 annualized standard deviation은 약 8% 정도였고 가장 낮았을 때가 3.3, 가장 높았을 때가 18.6% 정도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수치를 사용해서 기간별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그러면은 특히나 뭐 1년, 5년, 1년 차를 비교하면은 0.9%, 16%, 33%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긴 기간 15, 20년을 봤을 때 3.3%와 8%일 때는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0%이지만 표준 편차가 18.6%까지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면은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 기간을 봤을 때 annualized standard deviation이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 8%로 계산하는 거는 아주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최저와 최고점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손실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해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별 표준 편차를 반영해서 TDF의 최적의 투자 비중을 계산해야 된다라는 게 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저자는 이제 레짐을 반영해서 TDF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레짐을 간단하게 디텍트 할 수 있는 인디케이터는 어떻게 되는지 저자는 두 가지를 간단한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짐이 필요하다는 설명에서는 단순히 그냥 표준 편차를 계산해서 이게 스테이셔너리 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긴 했는데, 근데 레짐을 디텍트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는 좀 다른 매저들이 필요하고, 여기서는 Financial Turbulence랑 Absorption Ratio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매저인 Financial Turbulence는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페이퍼 리뷰 올린 것 중에 Enhanced Scenario Analysis라는 페이퍼 리뷰가 있는데 거기에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를 많이 사용해서 제가 거기에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하긴 했는데 결국은 기준점이 되는 뮤랑 시그마를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체 평균, 전체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기대값과 코비런스 매트릭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X값들은 이제 현재 시점의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평균, 전체 기간 평균 뮤 대비 X가 얼마나 거리가 먼지, 그 다음에 전체 기간의 코비런스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이 전체 기간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 높은지, 코릴레이션이 높은지 낮은지 이런 거를 다 반영해서 디스턴스를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기간의 평균적인 움직임과 차이가 많이 발생하면은 디스턴스가 증가하는 그런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를 사용해서 파이낸셜 터뷸런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준점이 되는 뮤랑 시그마는 뭐 전체 기간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그냥 어떤 기준점이 될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기간의 값들로 보통 계산을 하게 됩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이 뭐 논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여기 표에서 보여주는 거는 40년 동안의 리턴을 이제 기준점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파이낸셜 터뷸런스를 계산한 경우에는, 그리고 그때 사용한 자산들은 뭐 US equity, foreign developed market equity,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 그 다음에 해외 선진 주식, 신흥국 주식, treasury bond, corporate bond, commodity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를 계산하면은 아래 그래프와 같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마켓 크래시가 있었던 경우 그때는 터뷸런스가 확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어느 정도 레짐, 그러니까 다운사이드 레짐을 이 파이낸셜 터뷸런스를 사용해서 다운사이드 레짐이 발생한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낸셜 터뷸런스가 가장 컸던 10%의 기간과 그 외의 90% 기간을 비교하면은 아래 표와 나온 것처럼 자산들의 디스트리뷰션, 자산들의 관계가 훨씬 다른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터뷸런트라고 나온 거는 탑 10%인 거고, 그 다음 non-turbulen트는 그 외 90%인 건데, 가장 마지막에 디퍼런스를 보면은 표준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코릴레이션 동안 터뷸런트 기간에는 코릴레이션이 더 일반적으로는 자산들 간의 코릴레이션이 증가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기 때문에 국면을 나눠 가지고 분석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두 번째 메저로는 absorption ratio를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식을 보면은 일단 분모에 들어가는 거는 에셋 개수가 대문자 n만큼 있을 때 각 자산의 분산을 그냥 다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 자산들의 전체 분산 합이 되겠죠. 그리고 분자에 들어가는 거는 대표적인 아이겐 벡터, 그러니까 소문자 n개만큼의 아이겐 벡터의 베리언스를 더해 준 거예요. 그래서 PCA 주성분 분석을 보면은 결국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PC가 뭐 PC 소문자 n개만큼이 뭐 베리언스의 몇 %를 설명한다 이렇게 하고 PC를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소문자 n이 5개라고 하면은 5개의 PC의 베리언스의 합이 분자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대표적인 PC 5개가 개별 자산들의 분산 합을 얼만큼 잘 나타내는지가 이 absorption ratio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개의 팩터가 5개의 PC가 대부분의 분산을 잘 설명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많은 자산들이 비슷하게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5개의 PC로 대부분이 설명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반대로 absorption ratio가 아주 낮은 경우에는 이 5개의 대표되는 PC로 5개의 아이겐 벡터로 많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개별 자산들이 조금 개별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터뷸런스가 강한, 그러니까 뭐 불황처럼 시장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종목들이 같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때는 absorption ratio가 더 크게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이 공식 5에서도 페이퍼에 있는 타이포는 제가 타이포라고 생각한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면은 absorption ratio가 클 때는 그때는 대부분 종목들이 좀 연관이 깊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뭐 예를 들어서 시장에 충격이 있을 때 그 충격이 훨씬 더 빠르고 넓게 확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absorption ratio가 낮은 경우에는 대부분 종목들이 조금 더 개별적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떠한 충격이 이렇게 전체에 확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섹션에서는 이렇게 방금 두 가지 매저를 사용해서 레짐을 반영한 TDF는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Financial Turbulence의 경우에는 뭐 다양한 리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 전체, 선진국 주식, 신흥국 주식, 미국 리츠, 그 다음에 푸찌의 리츠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채권들, 커머디티 등등 여러 가지를 다 사용해서 Financial Turbulence를 계산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Financial Turbulence 같은 경우에는 60일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단순히 그냥 60일치를 다 평균 내는 게 아니라 Exponential Moving Average를 사용해서 이제 DK는 0.97로 해갖고 최근 값들에 훨씬 더 가중이 높게 그렇게 터뷸런스 인덱스를 계산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bsorption Ratio는 주식시장의 산업군들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고 500일치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역시나 Exponential Weighted Moving Average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bsorption Ratio에 이제 숏텀과 롱텀을 비교해서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숏텀은 15일치를 보고 있고 롱텀은 약 한 1년 정도 252일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에서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일단 살펴보면요. 물론 전략이라고 하지만 논문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만든 TDF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단 두 개의 자산에 투자하는 거를 계속 가져가려고 해서 리스키 에셋과 리스크 프리 에셋 두 개의 투자를 하는 걸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근데 리스키 에셋이 그냥 하나의 에셋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지금 포트폴리오를 다 구성하고 있어서 글로벌 에퀴티가 80%, 그 다음에 리얼 에스테이트 10%, 커머디티 10% 이렇게 해서 100% 포트폴리오 구성한 게 이제 리스키 에셋이다라고 하나를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리스크 프리 에셋은 글로벌 거버먼트 펀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레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Financial Turbulence랑 Absorption Ratio를 계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 기간 평균보다 둘 다 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높은 경우에는 이런 그 turbulence가 있는 레짐이다, fragile 레짐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노멀 레짐이다. 이렇게 해서 레짐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매저를 사용하고 있고 둘 다 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이상으로 높은 경우에는 프레자일 레짐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짐이 두 개 있기 때문에 각 레짐마다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계산하고 그것들을 이제 그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다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가정들과 값들을 사용해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계산할 때는 손실이 발생할 확률을 5%로 뒀을 때 최적의 리스키 에셋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찾아가지고 그만큼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짐을 디텍트하는 두 가지 매저들은 매일 확인을 하고 있고 그래서 확인을 해서 레짐이 바뀌는 경우에는 엘로케이션을 바꿔주고 있고 또는 매년 초에 엘로케이션을 또 바꿔준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엘로케이션을 바꾼 경우에는 턴오버가 너무 높은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10일 동안은 다시 리엘로케이션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논문에서는 지금 이 방식을 사용한 게 뭐 퍼포먼스가 가장 높은 방법은 아니고 그냥 레짐을 이렇게 반영하는 거를 뭐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섹션으로 가면은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레짐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와 퍼포먼스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뭐 간단한 케이스 스터디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레짐이 반영된
TDF와 레짐이 반영되지 않은 컨벤셔널 TDF를 비교하고 있고요. 그리고 컨벤셔널 TDF는 당연히 레짐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뭐 노멀 기간과 프레자일 레짐을 나누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노멀 기간의 정보를 가지고 최적의 투자 비중을 구한다. 그러니까 남은 투자 기간에 의해서 투자 비중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만 계산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계산할 때 이제 뭐 과거 데이터를 사용해서 뭐 코베런스 매트릭스 등등을 계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자세한 거는 논문을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는 95년도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실제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는 2003년도부터 결과를 뽑아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여기 표에 나온 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표 전체를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컨벤셔널하고 레짐 센시티브한 거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데 컨벤셔널은 단순히 남은 투자 기간에 따라서 비중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에 갑자기 알로케이션을 변화하는 거는 뭐 갑자기 안전자산의 투자 비중이 확 증가하고 이런 거는 보이진 않는데 근데 레짐을 반영한 경우는 지금 회색으로 표시된 게 결국은 프레자일 레짐이다 라고 계산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 프레자일 레짐이라고 계산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저 두 개 다 원 스탠더드 디베이션보다 큰 경우가 되는 건데 이건 다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현 시점을 계산을 한 거고요. 근데 그때 보면은 이제 그 프레자일 레짐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 비중이 리스키의 투자 비중이 확 줄어드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실제 어떤 금융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런 회색 기간들이 발생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이게 프레자일 레짐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안전자산의 투자 비중을 높인 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표를 다시 한번 보면은 컨벤셔널 같은 경우에는 뭐 2003년부터 쭉쭉 가는 걸 보면은 거의 초반에는 다 그냥 리스키의 82% 정도 투자하는 걸로 쭉 가고요. 그런데 레짐 센시티브 경우에는 뭐 2003년부터는 어떤 프레자일 피리어드가 없기 때문에 82%를 쭉 가다가 그러다가 2007년에 들어서는 프레자일 레짐이 디텍트 됐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리스키 에셋의 투자 비중을 43% 정도로 확 줄인 거를 볼 수가 있고 그게 2007년, 2008년 초, 2009년 초까지 쭉 몇 번 발생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프레자일 레짐이라고 디텍트가 되면은 투자 비중을 바꿔주는 겁니다. 단순히 기간에 따라서 투자 비중을 정하는 게 아니라 레짐을 반영해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는 게 이 저자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요. 두 TDF의 시작 가치를 1로 두고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큐뮬레티브 리턴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초반에는 계속 82% 투자했으니까 차이가 없겠죠. 그러다가 프레자일리즘이 디텍트 된 순간부터는 레짐 센시티비티가 조금 더 안전자산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락폭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금융위기 때부터 조금 차이가 발생해서 그게 쭉 지속이 되면서 실제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컨벤셔널한 TDF에 비해서 더 높은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더 구체적으로 퍼포먼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annualized return, 레짐 반영된 게 더 높고요. 표준 편차 더 낮고요. 그래서 샤프 지수처럼 리턴을 리스크로 나눈 비율을 보면은 레짐 센시티비티가 훨씬 더 높고요. 그 다음에 맥시멀 드라다운 같은 경우도 레짐 센시티비티가 더 낮기 때문에 이제 하방 리스크도 방어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턴오버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컨벤셔널한 거는 초반에는 80%대로 쭉 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레짐이 반영된 거는 조금 안전자산의 투자 비중을 확 증가하기 때문에 턴오버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래서 포트폴리오 최적 비중을 구할 때 턴오버 컨스트레인트까지 추가해서 이제 투자 비중을 구한 다음에 퍼포먼스를 비교했는데 그때도 역시 그러니까 턴오버 컨스트레인트를 반영했을 때도 역시 레짐 센시티브 TDF가 퍼포먼스가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이 턴오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턴오버를 컨트롤해서 레짐 센시티브 스트래티지를 만들 수가 있고 그때 퍼포먼스가 더 좋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일단 TDF 관련된 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결국 손실이 발생할 확률은 투자 기간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투자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TDF는 그 타겟 데이트까지 은퇴 기간까지 투자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서 안전자산에 투자할 비중을 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리스크가 스테이셔너리 하다라는 거를 가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저자가 제안하는 거는 레짐을 반영한 TDF가 훨씬 더 성과가 좋다라는 거고 컨벤셔널 TDF 같은 경우에는 이런 레짐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계산할 때 그냥 그 시점까지 과거 데이터를 다 사용해서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계산하긴 하지만 근데 레짐으로 나눠서 그걸 보는 거는 아니고 근데 레짐이 반영된 TDF 같은 경우에는 레짐 2개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현 시점이 어느 레짐에 있는지의 그 정보를 반영해서 그 레짐의 데이터를 가지고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과거 데이터를 사용한다라기보다는 레짐이 반영된 과거 데이터를 사용해서 포트폴리오 최적의 비중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 그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TDF 상품들이 뭐 다양하게 구성이 되긴 하겠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보이려고 한 거는 왜 TDF가 기간에 따라서 투자 비중을 바꿔야 되는지 설명부터 아주 간단하게 잘 설명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게 맞긴 하지만 이렇게 각 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를 같이 고려해서 손실이 발생할 확률을 봤을 때는 그렇게 투자 비중을 바꾸는 게 맞긴 하지만 다만 리스크는 스테이셔너리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리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